혁신도시 만들고 뭐 이런 데 봤자 제가 볼 때는 약발이 안 먹힙니다. 네. 빨리 할 수 있는 것? 재건축해야죠. 도심을. 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너무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요것도 좀 그 건축가에게는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좀 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왜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를 거부할 수 없는 네, 현실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네. 이거를 이제 건축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보면 되는 거겠죠. 아니 뭐 입지에 대한 것들을 이런 얘기 제가 뭐 제대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건축적으로 그거가 깨트리려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되는데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학군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혼자 산다면. 혼자 산다면은 네. 그거는 다른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훨씬 그만큼 자유를 얻는 거죠.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약간 선택지가 참 좁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마음속에 전원주택, 네.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 아, 그건 오히려 안 그게 되죠. 더 싸기는 합니다만. 네. 근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아파트. 왜냐하면 그 저푸른 초원에 살면은 병원 못 가요. 그러니까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이렇게 예.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자율주행이 되고 원격 의료가 되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방 일본 같은 경우가 다 그렇게 지방 신도시로 다 이사를 갔다가 다 도심으로 이사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인구가 노령화될수록 병원 근처에 살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병원은 일반적으로 원격 진료도 잘 안 되게 돼 있고 근데 만약에 그게 원격 진료가 잘 되고 인공지능으로 진단도 되고 자율주행이 됐다. 그러면은 일단 한 가지 제약은 없어지는 거죠. 약간 기술이 공간의 개념을 또 바꿀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저 푸른 초원에 살면 택배가 안 와요. 그리고 배민으로 시킬 식당도 없어. 그런 로켓 배송이 안 와서. 네, 그런 거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기술적 서비스로 해결을 한다면 그러면은 그게 조금 더 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좀 평준화될 수는 있겠죠. 더 빨리 이 기술의 발전으로 네. 공간의 의미가 또 더 긍정적인 면으로 좀 바꿔갈 수 있기를. 그러니까 계속 이게 공간의 의미가 고착화돼 있으면요. 지금 우리가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강남에 땅 산 사람들이 돈 제일 많이 벌었잖아요. 예. 근데 결국에는 그게 지난 몇십 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라이프 스타일이 자동차 몰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뭐 이런 것들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학원에 애들을 보내고 그게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면은 앞으로 우리 사회는 계층 간 이동 사다리를 만들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공간을 약간 쉬프팅을 해줘야 돼요. 70년대 강남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간은 강북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부자였잖아요. 사대문 안에. 근데 강남이 만들어졌더니 갑자기 부에 이동이 됐잖아요. 예. 기회가 없던 사람이 기회가 생겼죠. 네네. 그러면 지금은 또다시 뭔가 쉬프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기술혁명이 일어나지 않고선 되지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저 지방의 신도시 똑같은 거 뭐 균형 발전한다고 뭐 만들어 혁신도시 만들고 뭐 이런 데 봤자 제가 볼 때는 약발이 안 먹힙니다. 그거는 70년대 우리가 했던 도시화의 재탕 3탕일 뿐인 거예요. 3기 신도시, 4기 네. 신도시, 혁신도시. 재란심해요. 3기는 뭐 3기야. 이게 세 번째 탕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3탕. 3탕, 4탕.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공간의 의미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주행이라는 기술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로봇으로 딜리버리 될 수 있는 기술도 나왔고 뭐 원격 의료도 되고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말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기회를 가지지 못한 분들에게 기회를 가지려면은 이러한 기술혁명을 적용한 공간의 쉬프트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공간 시프트.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다음 책 제목은 공간 시프트. 아니요, 다음 책은 딴 걸로. 저희 출판사에서 더 이상 이제 공간이라는 이름을 넣지 말라. 지겹다. 책 안 팔린다고. 아, 너무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3기 신도시 뭐 이런 것도 뭐 네. 주택 공급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막 하는 네. 거기는 합니다만 네. 그 재건축 재개발을 또 활성화하려는 것도 계속해서 연장선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도시 재생도 그렇고 밖에다가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도 그렇고 아주 먼 미래에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공간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만 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 네. 빨리 할 수 있는 것 재건축해야죠. 도심을 네. 도심을 재건축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셜록 네. 그 현준 채널에서 아파트 재건축이 어려운 7가지 이유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네,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재건축 투자를 또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막 망설여지는 거예요. 네. 과연 될까? 더 어려워진다는데. 아, 진짜 어렵더라고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 그 김경일 교수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
100명의 사람을 한 마음으로 만드는 거하고 예, 예. 10명의 사람의 의견 일치를 보는 거하고 10배 차이가 아니고 100배 이상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건축을 너무나 대규모 단지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막 4,000세대 한 번에 개발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2,000세대하고.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네. 대단지, 네. 대규모 단지 좋아하시잖아요. 네. 거래도 잘 되고 그렇죠.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1,000세대 이상 대단지만 봐라. 네. 그 이하로는 거래도 안 된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도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세대 넘어가면 진짜 재건축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어려워지는데 네. 아파트가 그래도 뭐 세핑일 때는 네. 거래는 잘 되고 사람들은 선호하고. 1,000세대 넘는 거? 네네. 네, 그 말씀도 맞죠. 왜냐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많아야지 단지가 크면 부대시설도 좋고 주차 시스템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좋죠. 근데 그 아파트 재건축이 특히 이제 뭐 압구정 현대는 네. 그쪽 지난번에 어디 채널에서 봤는데 주민 설명회 네. 하러 나가셨는데 결국 1시간 동안 설명하셨는데 뒷부분 주민들의 그 질문은 네. 또 그럼 돈은 어떻게 할 거며 어떻게 분담할 거며 용적률이 얼마 나오며 이거 이제 되돌이표. 뭐 그때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좀 약간 맥 빠지는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실질적인 문제잖아요. 현실이죠. 현실이잖아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참 이상과 현실에. 네, 그건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너무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건축가 입장에서는 되게 네. 이상적인 모습. 네. 압구정 현대 한가운데다 뭐 이렇게 다리 보행로도 만들고 네. 층수도 다르게 만들고 네. 한강 조망권도 다양하게 만들고 이상적인 모습을 네. 해주셨는데 네. 또 현실은 다르니까 안 되죠. 예. 너무 다르죠. 네, 택도 없죠. 그래서 네. 더더욱이 대단지 특히 이제 입지가 좋고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가 많을수록 더 힘들 수밖에 없고. 네,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제일 어려운 데가 수십 년에 걸쳐서 완성된 단지. 한 방에 완성돼서 한 번에 입주한 데는 좀 나아요. 근데 압구정 현대는 구현대 같은 경우는 1차부터 14차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뭐 중간에는 신현대 쪽으로 가서 뭐 8차, 9차 이렇게 있긴 하지만은 몇 차 있지만은 어쨌든 1차 개발할 때와 14차 개발할 때는 면적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냥 그리고 도면도 없어요. 옛날 뭐 1, 2차 이 아파트 도면 보면 손으로 그리던 도면 시절이거든요. 컴퓨터 CAD 파일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살 때는 되게 좋은 거는 뭐냐면 다양한 종류의 상업시설이 있거든요. 이런 연도형 아케이트도 있고 뭐 쇼핑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다양한 만큼 더 의견일치를 보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가장 결정타를 최근에 날린 게 이제 공사비가 올라간 게 코로나 이후에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더욱더 수지타산이 안 맞고 거기다 또 하나 결정타를 맞은 게 온라인 쇼핑이 점점 발달을 하니까 상가 분양으로 해서 돈을 버던 시절이 끝났어요. 이게 예전에는 아시겠지만은 10% 정도 상가를 하는데 뭐 역세권이면 훨씬 더 많이 상가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공사비를 확충을 하고 분담금을 줄여줬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은 상가가 임대가 다 안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 분양도 안 되고 이제 그걸 통해서 공사비를 커버하겠다는 많은 부분들이 또 약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상황상으로는. 우선은 그 공사비 상승한 건 네. 다시 낮아질 수는 없을까요? 아예? 제가 시공회사 분들하고 했는데 절대 그럴 리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근데 공사비가 높아졌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니까요. 뭐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측면이 무시하지 못하는 거고 인건비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 이유가 여러 가지로 건설을 더 안전하게 하고 쾌적하게 하고 하다 보면 규제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그런 걸 다 지키면서 해야 되고 그런 등등 막 다 안전 계수들을 주고 나면은 공사비가 또 올라가게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했더니 댓글에 모르면 입 닥치고 있어라. 그냥 걔네들이 다 그냥 올린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뭐 모든 분들이 다 말이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근데 한번 올라간 게 밥값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이거는 식당 하시는 분이 메뉴 가격 안 내리는 거랑 네. 또 인건비 본인 몸값 안 내리는 거랑 똑같은 거다니까. 네. 근데 그게 팬데믹 시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수입선이 좀 네. 막혔던 거랑 그때 또 통화가 확 풀려버린 거랑 맞닿아 가면서 이제 네. 너무 크게 올라버려가지고 이게 너무 또 아쉬운 거죠. 그 외국인 노동자를 써도 우리나라 임금에 맞춰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점점 거기다가 건설 현장에 가보시면 한국인 건설 일하시는 분들의 나이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네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을 가급적이면은 어떻게든 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줘서 공사 현장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거든요. 일자리 창출과 공사의 퀄리티를 위해서라도. 이제 심각한 문제가 골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외국인들이 다 하거든요. 네. 근데 뭐 그나마 중국인들만 하면 다행이에요. 중국 사람하고 베트남 사람이랑 태국 사람이랑 하면은 자기들끼리 말이 안 통해요. 그러면 더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건축 공사에서 실내에서 일하는 비중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야외 골조 공사에는 외국인이 많지만은 인테리어 공사에는 그나마 한국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네네. 내국인들이 더 네. 있는 이유가 그거는 어느 정도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창문 달린 다음에 들어와서 공사하는 거라서 좀 낫단 말이에요. 네네. 만약에 우리가 건축 공사를 할 때 지금은 현재 대부분 다 야외 현장에서 공사를 한다면 건식 비중을 늘려나가고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쉬핑해서 조립만 하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 비중을 높여나가면은 저는 그래도 공장에서 일하는 거는 우리가 하고 싶어 하잖아요.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니까 건축도 상당 부분을 실내 공장에서 일하는 비중을 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화장실 만드는 거에 상당 부분을 지금은 뭐 미장공 오고 방수공사 따로 하고 타일공 따로 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어떤 하나의 패키지로 딱 만들어져서 쉬핑만 돼서 딱 조립만 할 수 있게 되는 모듈형으로 간다면은 그게 되게 많은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건설회사 분들한테 대표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거 안 하시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거를 아직까지는 단가가 너무 비싸고 그거를 뭘 하려고 해도 법적인 제도가 준비된 게 없대요. 그런 것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뭘 하려면은 다 맨땅 헤딩으로 다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퀄리티까지 가기가 이제 진이 빠지는 거죠. 시장성이 없는 거죠. 그 모듈형 주택은 이제 뭐 시범 사업 형태로 네. 좀 하기는 합니다만 네. 또 이걸로 뭐 15층, 20층 올리기는 아직까지는 또 네. 쉽지 않은 측면도 있고 좀 나아갈 길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계속 이거는 시도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일본은 엄청 발달해 있거든요. 일본이요? 네. 일본은 제가 묵었던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 같은 데였는데도 그러니까 비즈니스 호텔은 아니었어요. 근데 되게 좋은데 넓고 되게 좋은 거실도 따로 있고 막 이런데 그냥 일반 호텔 가격도 안 됐어요. 모듈로 지은. 그런데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모듈로 지었더라고요. 다. 그게 아주 오래된 100년도 더 된 백화점 건물을 모듈러로 호텔로 개조를 한 거예요. 근데 퀄리티가 너무 훌륭하고 그래서 아니 그럼 일본 거 수입해다 쓰면 안 돼요. 네. 그랬더니 또 그것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와 또 뭐 비용과 네네. 뭐 관세 문제와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듈러 주택도 그렇고 모듈 방식으로 이제 아파트 만드는 것도 이제 저층 아파트 만드는 것도 영상도 많이 올라가고 저도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이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좀 도입을 좀 해봐야겠고 네. 아까 그 상가 공실 이거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진짜 번화가인데도 돌아다니다 보면 1층에 임대 네. 또 임대 써 있어서 얼마 전에 우리 막내가 그거 물어보고 아빠 네. 임대가 뭐야? 하도 많이 써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내수 경기 자체가 부진하고 네. 소비 자체도 온라인으로 가버렸고 네. 이거는 아까 그 공사비 하락만큼이나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 상가를 빨리 지금이라도 뭔가 주택으로 개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도들이 많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부분이 커머셜로 이제 활동돼 있고 아직까지도 뭐 재건축할 때도 10%를 뭐 상업을 집어넣으라는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제는 그건 미분양 난단 말이에요. 그런 상업시설들이 있는 것도 지금 빨리 주거로 개조를 해서 바꿀 거를 생각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재건축 그 파트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가를 주거로 전환시키는.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 빌딩들이 지금 다 거의 뭐 집에서 일하고 뭐 그러면서 다 비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 최근에 제가 뉴욕에 있는 그 구조회사, 되게 세계적인 구조회사 오버럽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일하는 후배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기네가 하는 일 중에서 제일 프로젝트가 많은 거가 뉴욕에서는 오피스 빌딩을 주거로 바꾸는 거래요. 이제 미국도 공실률 네. 심하니까요. 예. 그런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바꾸냐. 문제는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엘리베이터 코어가 있고 사무실 공간이 두께가 한 20m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20m 폭의 공간에 안쪽에 먹방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햇빛이 안 드는 방들이 많잖아요. 그걸 먹방이라고 하나요? 네. 햇빛 안 햇빛 드는 안 드는 방, 어. 통풍 안 되고 아하. 그런 방들. 근데 타워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들이 대부분 다 화장실이나 부엌 같은 걸로 돼 있거든요. 강제 환기를 할 수 있는 걸로. 근데 그래도 이 폭이 좁아요. 예. 한 방의 폭이 한 4m 되고 복도 뭐 1.2m 하고 뭐 해봐야 한 10m 정도 내외인데 네네네. 그
얘는 20m니까 훨씬 깊잖아요. 예. 그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예. 가운데 엘리베이터 코어 얘를 가운데를 디귿자로 파내요. 이렇게 빌딩을. 파네요. 빌딩을 파내면은 이쪽으로 환기와 통풍이 될 거 아닙니까? 채광이. 예. 그러니까 모든 방이 창문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파낸 만큼 평면상에서 그게 용적률이 빠지잖아요. 예. 그 빠진 만큼 위에다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하탄은 높이 제한 같은 게 없으니까 매스가 예를 들어서 20층짜리 빌딩, 30층짜리 빌딩이다. 그러면은 이 디귿자로 파내가지고 거기서 빠진 용적률만큼 해서 한 15층, 20층을 더 위로 올려요. 그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근데 구조 보강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무슨 기초 같은 것도 보강을 파낸다 하고 그러니까 어디 뭐 땅굴도 아니고 이거를 빌딩으로 어떻게 잘라내는 파내나. 거죠. 이렇게 빌딩을 잘라내가지고 인면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근데 이걸 위로 쌓아 올렸을 때 아래층의 기둥들을 어떻게 하는데 다 기술적으로 자기네들은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지식산업센터 네. 많이 지어놓고 막 네. 문제돼가지고 이거 뭐였더라 오피스텔인가 뭘로 전환하는 것도 뭐 이렇게 메리트 있게 좀 행정적으로 만들어주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물론 좀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만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 공급의 하나의 대안이 또 네. 될 수도 있을 테고요. 사실 2층 이상의 상가들은 오히려 주택으로 개조하기 좋잖아요. 1층 이하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기니까. 네네. 근데 이제 보통은 상가는 문제가 뭐냐면은 화장실이 한쪽에 있잖아요. 이 네네네네. 건물도 보시면은. 예, 근데 몰려있죠. 주택은 방마다 그렇죠.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수도 시설을 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아래층 천장 뚫어가지고 하수도 네. 설비 다 하고 나서 그 공사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아래층을 못 건드린다. 그럼 그냥 슬라브를 한 30조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상가 건물은 층수가 좀 높으니까 예. 그러니까 층고가 높으니까 그렇죠. 좀 가능은 하겠네요. 가능은 하죠. 그래서 그 밑에를 올려가지고 거기다 온돌도 다 깔고 우리 그 액세스 플로우 같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예, 그 예. 오피스 빌딩도 밑에다 전선 넣고 하는 것처럼.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들어 올려서 모든 상하수도 시설을 넣고 그런 식으로 상가가 있다면은 저는 2층 이상은 그런 식으로 주거로 개조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과거에는 상가가 너무 비쌌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임대도 안 나가고 비었으니. 입찰 뭐죠? 그 경매 나가도 엄청나게 낙찰가도 낮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차라리 그렇게라도 개조해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혹시 국토부는 뭐 한 번도 얘기 안 해봤습니다. 아니 굉장히 이게 또 필요한 대안이기도 네. 한데 좀 남는 상가들 네,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주택으로만 만들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런 건 좀 저희가 정책 제안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하여튼 정치가들 만나는 거 싫어서 그래가지고 연락 올까봐. 그냥 전해주세요. 네. 네네. 뭐 하나 얘기하면은 자기네 무슨 위원회에다가 유현준 이렇게 박아놓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저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이것 때문에 상가 공실률이 이제 심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 한창 그 투자의 대상이 됐던 꼬마 빌딩 네, 그 가치도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네. 팔리지도 않는다고 하고 음.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일단은 그냥 건물은 살아남으려면은 용도를 바꾸는 수밖에 없죠. 그 시대에 맞는 용도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정적으로 용도 변경이라는 게 되게 힘들다면서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되는 파트인 거죠. 막 특혜 시비가 또 네. 붙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그거 이미 이분들 되게 많이 손해 본 거거든요. 상업시설 꼬마 빌딩으로 해서 네네네.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이제 공사를 더 해야지 주거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오피스 임대를 주는 게 아마 월세를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는 추가로 더 들어가고 뭐 월세든 뭐든 더 적게 들어가고 하면은 사실은 이걸 활성화시키려면은 무슨 특혜예요. 지금 그거 지금 도시 문제가. 전체를 개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거라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포인트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꼭 필요한 거네요 이게. 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왜 저 성수동에 가면은 옛날에 공장 건물이었다가 지금은 다 전시장이나 카페로 예. 쓰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전용이 됐기 때문에 그 공장 건물은 부서지지 않고 살아남는 거잖아요. 빨간 그게 벽돌 공장. 네. 그게 결국에는 건물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를 한 거거든요. 용도를 바꿔서. 그러니까 이 도시 안에 부수고 다시 짓는다는 거는 엄청난 탄소 배출량을 내는 반환경적인 일이고, 있는 건물을 잘 고쳐 쓰는 게 제일 좋은데, 특히나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주차 같은 것들은 다 해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네네네. 물론 그거를 주거로 바꾸면서 이게 또 계산하면은 세대수도 계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주차장 확보가 어려울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뭔가
절충해줄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한 네, 거고 저는 예전에 한번 이제 어떤 빵집 가서 깜짝 놀랐는데 외곽에 있습니다. 근데 되게 고풍스럽다고 하기는 좀 하고 옛날 건물이에요. 네. 근데 빵집에서 사람들이 예쁘다고 막 사진 찍으러 많이 와요. 나중에 네. 알고 보니까 돼지 축사였대요. 아. 가지고 뭐 소였는지 뭐 축사였대. 근데 이제 지붕도 세워놨고 막 대들보도 네, 멋지게 그쵸, 있고 한데 사람들은 어차피 그것보다 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잘 또 꾸며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됐고 네. 아, 이것도 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부분 다 아파트나 원룸에 사시면은 공간이 다 똑같잖아요. 천정고도 똑같고 2.4m로 되어 있고 하는데 왜 그런 심지어 소축사로 쓰던 데가 더 스페셜해 보이겠어요. 다른 다양성. 공간이어서 그래요. 특히나 MZ세대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부터 본 게 아파트밖에 없는 세대들한테는 네네. 이분들한테는 강북의 골목길이나 그런 공장 건물 같은 것들은 새로운 공간인 거예요. 물레동 이런 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든지 간에 주택이 아니었던 주거가 아니었던 공간을 주거로 개조해서 쓰는 순간 그거는 새로운 공간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메리트를 가지겠죠. 마치 뉴욕에 공장 건물로 쓰이던 데가 로프트로 개조해서 여피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거 공간으로 쓰긴 하지만은 더블 화이트에 뭐 엄청나게 기둥 간격 넓은 공간. 옛날엔 공장 기계가 들어갔던 데니까 네. 그런 공간을 주거로 들어가서니까 되게 시원시원하고 뭔가 힙해 보이는데 이랬잖아요. 그것처럼 그 건물 자체가 주거로 쓰여진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주거로 바뀌면은 되게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 도시 안에서 주거로 쓰이지 않고 만들어졌는데 그 상업시설 같은 것들이 바뀌게 되면은 그게 또 독특한 캐릭터가 될 거라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 물레동 그 철공소들 사이에 있는 건물 하나 네. 작은 거 그냥 뭐 네. 단층짜리나 2층짜리 이런 거 해서 그걸 집으로 개조하고 Y3 스튜디오로 쓰면 참 예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엄청 가격이- 비싸지 않나요? 가격이 역시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 하면 되게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쪽에도 또 예쁜 카페 식당들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참 다양성이 중요한데 네. 예. 마지막으로 저 유현준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작은 집 하나 작은 네. 사무실 공간 하나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이 주는 의미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물론 이것도 길게 얘기하면 되게 많겠습니다만 간단한 조언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되게 손쉬운 방법.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 들을 때 제일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 스탠드를 사셔라. 조명이요. 네. 조명을 바꿔라 그래요. 그 인터넷 가시면은 몇만 원이면은 되게 좋은 조명들이 있는데 네네.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빛을 반사된 빛을 보고서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바뀌면 공간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근데 빛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입주할 때 들어가면은 달려져 있는 형광등 불빛 그걸 디폴트 값으로 놓고서 그냥 그것만 쓴단 말이에요. 주구장창. 네네네. 근데 과감하게 그 불을 끄시고 스탠드를 사셔가지고 작은 노란색 불빛을 저는 권합니다. LED 등 그런 것들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탠드가 두 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렇게 일자로 쫙 돼가지고 벽을 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로로 세로로 길게 긴 거. 예. 간접 조명처럼 네. 벽을 근데 이게 치고 그냥 나오나요? 모든 사방으로 다 돌릴 수 있는데 저는 항상 그걸 벽 앞에다 딱 세워놓고 벽을 비춰요. 그 벽이 보통 우리는 이제 아파트나 사무실에 가면은 천장이 제일 밝잖아요. 예. 그 위로 광원을 직접 쳐다보는 게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아. 눈이 부시고 피곤하단 네네. 말이죠. 근데 그거를 노란색 등 LED 등을 벽을 때리면 벽이 은은하게 그레데이션이 쫙 질 거예요. 그럼 그게 눈이 되게 편안합니다. 분위기도 되게 따뜻하고 또 하나는 스탠드인데 바닥에 놓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원시사회로 돌아가면은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공간의 혁명이 모닥불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모닥불은 높이 있지 않잖아요. 네네. 바닥에 놓여지잖아요. 주변에 뚱 둘러앉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마루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한쪽 귀퉁이에다가 뭐 바닥에 놓여진 램프를 하나를 사서 놓으시면은 그 분위기가 상당히 더 달라집니다. 바닥이 조명이 되기 때문에. 그 셜록 현준 스튜디오로 쓰시는 네. 그 회의실에 있던데요. 그거. 네네네 그거. 네. 예. 근데 그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충전식으로 된 조그만 것도 있어요. 버섯같이 된 것들. 어. 그런 것들을 아무데나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스탠드를 그 충전된 스탠드를 몇 군데 옮겨 놓게 되면은 공간이 팍팍 바뀌실 겁니다. 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테리어의 완성은 조명이라고. 그럼요. 요즘에 보면은 아파트 인테리어도 거의 간접 조명 많이 네. 하는 트렌드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인체의 눈에도 그럼요. 예. 저는 집에 가면 긍정적이고. 불 다 끄고 딱 스탠드 두 개만 켜요. 그리고 제가 쓰는 침대 밑에다가도 라이팅을 심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안방 가면 항상 급인만 켜놔요. 침대 바닥으로만 간접광만. 그러니까 직접광을 절대 안 보게 합니다. 저는 집에 가면은. 그래서 화장실 가도 간접광으로 돼 있어요. 거울 밑에. 근데 사무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접 광인데 그거는 스탠드를 쓰면 되죠.
사무실 같은 경우도 저희 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사무실은 위에서 밑으로 쏘는 조명은 다 끄고요. 없고요. 밑에서 위를 쏴서 천정을 비추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러면 책상에는 다른 스탠드를 네. 쓰고 업무용으로는. 네. 조도가 필요하면 스탠드를 쓰시고 네. 그리고 대부분 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조도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거의. 아. 그래서 대부분은 다 우리는 조명은 천장을 때리는 간접광으로 다 해놨습니다. Y스트리트 조만간 바뀝니다. 또 유현진 교수님 오신다 그래서 저희가 간판도 하나 만들었는데 뒤에 네. 네, 돈 좀 썼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 책 좀 저기다 꽂아주세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 공간 인간이라는 책 유현준 교수님의 신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저희가 댓글 써주시는 분들 중에서 3분 뽑아가지고 책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공간 인간 좋은 책입니다. 이 안에 역사도 많이 있고요. 장시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뭐 공간인간 얘기한다고 해서 왔더니 부동산 얘기만 한참하다 가게 하고 네, 그거는 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네. 공간 인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